네, 한밭대학교 공업수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7장 함수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8장 릴레이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릴레이션 쪽 내용이 되게 많은데 아, 지금 이 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진도를 나갈 건데 사실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던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뭐 카운터블리 매니, 언카운터블리 매니에 관한 재밌는 얘기들도 있고 알아두면 좋을 만한 좋다? 알아두면 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산업공학 학문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시간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7장의 뒷부분과 8장의 앞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내용만 살짝 건드리고 마치기 위해서 8장의 모듈러에 관한 내용들과 그걸 응용한 암호학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만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려놨던 질문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그 중에 이런 문제는 좀 같이 풀어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주로 다룰 거고요. 그 외에는 예전 기출 문제들, 특히 이번에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들 같은 것들을 좀 같이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모듈러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책에 보면 471쪽에 해당하고요. 이그젬플 8.3.10번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모듈러 3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모듈러 3를 MRN이라고 적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책이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R을 어떤 릴레이션십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장이 릴레이션십에 관한 거라 가지고 사실은 이 표현을 써야 되지만 요걸 다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 표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과 n을 뺀 것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 디바이드였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m과 n이 요건 동등하다. 이퀴벌런트 하다는 얘기죠. 모드 3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m과 n은 같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m과 n을 뺀 것이 3으로 나눠 떨어지면 3으로 나눈 나머지의 입장에서 m과 n이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지금 풀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m이 4고 n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m 빼기 n은 3이죠. 따라서 3 빼기 3은 나눠 떨어집니다. 이걸 우변 입장에서 이쪽 우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m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도 1이죠. 그죠? 얘가 4고 얘가 1인데 똑같죠. 그래서 이 둘이 3으로 나눈 나머지 입장에서 둘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473쪽에 보면 이제 모듈러 컨그루언트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모듈러 컨그루언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걸 생각을 했을 때 무언가를 3으로 나눈 요 세상 이렇게 앞뒤로 갈로를 하면 모드 3이라는 연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드 3으로 연산을 한 그 나머지 결과값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개념인데 3으로 뭔가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0, 1, 2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숫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보면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1, 2, 그 다음에 0이죠. 다시 1, 2, 0이고 1, 2 이런 식으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3칸 차이
1과 4 3칸 차이, 2와 5 3칸 차이, 3과 6 3칸 차이는 모드를 했을 때 다 같은 애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숫자의 간격이 이 3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숫자로 나머지를 구했을 때는 이 둘은 같은 나머지가 된다. 왜? 3마다 반복되니까. 예.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공식적인 용어로 정리한 것이 473쪽 여기 책에 나오는 콩그루언트입니다. 콩그루언트. 한글로는 도형의 합동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직각이고 각이 서로 똑같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 둘은 뭐 합동이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때도 아마 이런 기호를 썼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개념들을 요 식을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m과 n은 모드 n에 대해서 콩그루언트하다. 이런 경우를 모듈로 n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모듈로 d죠. 죄송합니다. 나누는 숫자 디바이드니까 모듈로 d의 기준에서 모듈로 d의 세상에서 요 나머지 d로 나눈 나머지만을 고려하는 방식을 모듈로 d라 그래요. 그러니까 d로 나눠 떨어지는 세상이죠. 그 나머지만 고민하는 세상이라고 했을 때 요거랑 아까 살펴본 것처럼 d가 m 빼기 n을 나눠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랑 또 m을 d로 나눈 값이랑 n을 d로 나눈 값이랑 그 나머지 값이 같다라는 얘기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요 세 개가 다 같은 얘기예요. 책에서는 요 두 가지만 썼는데 요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그젬플 8.3.12를 보면 바로 밑에 있는 요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면 12와 7이 모드 5에 대해서 똑같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5가 12와 7을 뺀 것을 나눠 떨어지게 하죠. 무슨 얘기냐면 5가 5를 나눠 떨어지게 하니까 참이죠. 이렇게 보는 거랑 제가 여기 마지막에 책에 없지만 이렇게 써놓은 얘기랑 같다는 거예요. 12를 모두 5 하면 얼마가 되죠? 5로 나눈 나머지니까 2가 되죠. 왜냐하면 12는 5에다가 몫을 2를 취하고 2를 더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7 모드 5는 역시 2가 되죠. 왜냐하면 7은 나누는 수 5에다가 몫은 1에다가 2가 남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두 개가 같으니까 12와 7은 모듈로 5에 대해서 콩그루언트 합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아주 간단한 얘기죠. 8.3에서는 요것만 다루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제 8.4가 나타나는데요. 8.4를 이제 살펴보시면 책을 보시면 8.4의 제목이 Modular Arithmetic and with Applications by Cryptography예요. 크립토그래피가 뭐죠? 크립토그래피? 이왕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한번 보죠. 인터넷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크립토그래피라는 단어는 암호 작성술 혹은 암호학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암호 작성술, 암호술, 암호를 만드는 기술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듈러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듈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내용까지 배우는 게 지금 8.4의 내용인데 이게 어디에 쓰냐면 이 암호를 만드는 데 쓰여요. 이 암호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죠. 얘가 얘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 정보가 무사히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무사히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른 사람이 이 사이에서 요 내용을 뭐 종이로 전달하든 뭐 나무에다 써서 전달하든 뭐 비둘기에 뭐 날려서 전달하든 어떻게 전달하든 그게 그 가로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공개되는 어떤 장소가 있고 퍼블릭한 어떤 장소가 존재하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읽을지도 모른다. 내용을 파악해서 나한테 불리한 일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위험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뭔가 암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이 암호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안의 개념인데 어디서 가장 먼저 출발하면 군사 쪽에서 먼저 출발을 하겠죠. 군사 쪽에서. 오늘날에는 뭐 꼭 군사에 관한 것들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군사 쪽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 보면 example 8.4.1에 seizure cipher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seizure cipher. 네. seizure cipher가 seizure의 암호라는 뜻이죠. seizure의 암호. seizure가 우리 그 나라 말 혹은 그 라틴어 원어 그 당시 로마어 원어로 쓰면은 이 사람 이름이 카이사르죠. 네, 카이사르입니다. 혹시 그 기독교인 그 기독교 신자인 학생들은 그 성경의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로 라고 할 때 그 가이샤가 카이사르입니다. 그때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는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들이 이 세속에서 얻은 것들은 그 세속의 법을 따라서 뭐 바치거나 처분하거나 하지만 하나님에게 얻은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바쳐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때 세속을 다 대변하는 말이 가이샤였던 이유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이죠.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카이사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카이사르가 잠깐만 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달 계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줄라이가 카이사르의 이름 때문에 7월이 된 거예요. 7월이죠. 그 다음에 어거스트는 이 사람의 아들, 양아들이자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위대한 사람, 뭐 숭고한 사람 이런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8월을 한 거죠. 왜냐면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방학이고 놀러를 다닐 수 있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좋은 계절이니까 그 계절에 자기 아버지, 뭐 본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황제가 좋은 달을 차지한 거죠. 그러는 바람에 이게 다 밀린 거죠.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게 September가 원래 뜻이 7이고 그러니까 숫자예요. 숫자 7, 8, 9, 10이란 숫자예요. 숫자 라틴어로 10이 잘리는구나. 숫자예요. 예를 들면 옥토퍼스가 문어잖아요. 문어, 옥토퍼스. 다리가 8개. 옥토, 8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이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는데 이걸 2달씩 미룬 거지. 게다가 이 달은 황제의 달이니까 둘 다 31일까지. 그래서 그 31일 만들면서 뺏긴 달은 어디라고요? February가 뺏겼죠. 그 얘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얘들도 황당해진 거지. 우리로 치면은 7월이라고 쓰고 얘가 실제로 가리키는 달은 9월이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노바 하면 새로운 뜻의 접두어로도 쓰이지만 노바 하면 9거든요. 9. 그다음 데카 하면 10이에요. 10.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볼 만한 그 유명한 고전책 중에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10일간의 어떤 일을 다룬 책이에요. 그런데 이 7, 8, 9, 10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는 얘들이 사실은 9, 10, 11, 12월이 된 거죠. 네.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카이사르 때문에.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 책에도 지금 다루고 있느냐 하면 로마의 영역을 엄청나게 넓힌 사람이고 처음에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빨리 감기 하고 있냐? 너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독재를 할까봐 걱정이 돼서 암살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이제 권력을 쥐고 로마를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너네가 그렇게 위대한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를 암살하고 나서 너네가 권력을 쥐는 건 너무 부당하잖아 라고 해서 양아들이었던 어거스터스가 나타나서 옥타비아누스가 나타나서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어쨌든 그만큼 카이사르는 로마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였고 일단 그렇게 된 이유 자체가 유명해진 이유 자체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장군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사 분야에서 이 암호라는 게 중요하죠. 카이사르가 멀리 있는 부대,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지역에서 로마가 시작을 했는데 이 위에 붙어있던 여기가 스위스고 이 위에 붙어있던 프랑스 전 지역을 갈리아라고 그 당시에 불렸던 전 지역을 정복했는데 멀리까지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로마에 있을 때, 이탈리아에 있을 때 프랑스에 있는 정보 혹은 프랑스에 있을 때 이탈리아에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으려면 이런 암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카이사르가 만든 게 카이사르 사이퍼, 시저 사이퍼라고 하는 시저 카이사르의 암호 체계입니다. 그거 말고도 물론 이분이 남긴 업적이 많지만 우선 지금 동영상 강의니까 이 정도 하고 책을 보시면 시저 사이퍼를 쓰는 방법이 나와요. 시저 사이퍼를 쓰는 방법이 이 시저 사이퍼가 바로 모듈로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모듈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저 사이퍼가 모듈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면 키가 3이 되어 있는데요. 키가 3인 경우를 보죠. 암호를 만드는 거를 인크립트, 암호를 푸는 거를 디크립트라 그래요. 인크립트 과정부터 한번 보죠. 479쪽에 보면 키가 3일 때의 그 암호를 만드는 과정, 인크립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How are you가 나와 있죠. 이거를 어떻게 인크립트해서 암호가 되게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우리가 아는 사이퍼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좀 엑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엑셀을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를 만들기 위해서 A부터 Z까지를 나열을 할게요. 자동으로 안 되네. 얘들을 각각 1번부터 26번의 숫자에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대응을 시켜서 키가 있으면 이제 키를 가지고 하는 거죠. 우선 How are you부터 써보겠습니다. How are you? How you가 되죠. 그럼 원래의 숫자는 여러분들 vlookup을 알고 있나요? vlookup을 vlookup을 써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8번, 15번, 23번, 1번, 8번, 5번, 25번, 15번, 21번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키가 3이니까 키가 3이면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을 하면 요 숫자에다가 다 전부 다 요 3을 더해주면 됩니다. 전부 다 요 3이라는 숫자를 더해주게 되죠. 그래서 8은 11이 되고 15는 18이 되고 23은 26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 숫자를 다시 요 알파벳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알파벳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테이블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다시 vlookup을 써서, 네. vlookup은 네. 꼭 익혀두세요. 네. 진짜 엑셀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바꿔놓으면 다른 것들은 다 잘 바뀌었는데 얘가 문제죠. 얘가 25에서 28로 바뀌어버렸어요. 26까지밖에 없는데 28을 찾으려니까 못 찾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6이 넘을 때를 대비해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를 모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엑셀에서도 모드가 있는데요. 네. 모드는 숫자와 나누는 숫자를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을 5로 나누면 1이 남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6이 넘을 경우에는 26이 넘는 숫자에 대해서는 26으로 26으로 구한 나머지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얘가 그렇죠. 이 경우는 26으로 나누고 지금 2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드 이 숫자 26 이렇게 해주면 2가 됩니다. 따라서 krz, duh, brx 이렇게 글자가 생성이 되고요. 이 글자를 가지고 다시 디크립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우리가 how are you 계산했을 때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즉 우선 vlookup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나는 요 과정을 거쳐서 krz, duh, brx라는 시저 암호를 만들어서 다른 부대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뺏기더라도 편지 내용은 이거밖에 안 적혀 있으니까 상대방은 모르는 거죠. 이 가운데 부분만 적혀 있으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디크립션을 하죠. 여기서 숫자를 다 베껴 적은 다음에 우리가 3이라는 키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키를 다시 빼주죠. 이게 디크립션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다 빼주는데, 아이고, 고정자를 빼먹었네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경우도 역시 마이너스 1이 남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한 모듈러 값을 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에 대한 모듈러 값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죠? 25가 됩니다. 마이너스 1에 대한 모듈러 값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은 26 곱하기 d 플러스 r, 요 나머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라는 것은 항상 r이라는 것은 0보다는 크고 26보다는 작다. 즉 0과 25 사이에 있는 값이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될 수는 없어요. 0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26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6이니까 25를 더하면 좌우변이 맞아떨어지겠죠. 음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값이 25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면 여러분 이런 원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A가 적혀 있어요. 그게 1이죠. B가 적혀 있고 2입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에 마지막에 Z가 적혀 있고 26이에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지금 고민했던 값이 B였거든요. 여기에 G 바로 앞에 Y가 적혀 있고 25가 되겠죠. 3으로 거꾸로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원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쉬워요. 이게 시계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거꾸로 세 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러는 정해진 숫자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시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듈러 4는 0, 1, 2, 3 이게 모듈러 4의 세상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모듈러 26짜리 세상입니다. 숫자가 총 26개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는 시계는 12로 나눈 나머지의 세상이 되겠죠. 물론 0을 12로 나타낸다 이런 건 좀 다르지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25가 되고 모든 값이 다 다시 1과 26 사이에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다시 문자로 바꿔주면 다시 한번 how are you를 얻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간에 편지를 뺏기더라도 상대방이 아는 건 요거밖에 없고 우리는 이 모듈러 계산을 통해서 how are you를 같은 우리 편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암호 중에 하나인 시저 사이퍼입니다. 근데 요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제가 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키를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키를 서로 알고 있어야 돼. 키를 만약에 한쪽이 모른다 그러면 이걸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한쪽 사람이라도 이 키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이 키를 처음에 어떻게 약속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고 이 암호 문이 요 가운데 부분이 많이 돌아다니면 자주 쓰는 단어가 이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서 요 키를 역산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미테이션 게임 보면 네, 굉장히 유명한 그 수학자인 앨런 튜링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독사과를 먹고 죽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야사로 전해지는 그 사람이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를 했는데요. 요 얘기가 뭐냐면 이 수학자가 그 영국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독일의 유명한 암호 장치인 에니그마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암호 장치로 만들어진 암호문을 역으로 해독하는 그 방식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해낸 방식도 이 키가 자주 바뀌긴 하는데 키는 자주 바뀌지만 어쨌든 키를 한번 찾으면 그 키의 규칙을 한번 찾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도 다음에 바뀐 키도 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반복되는 어떤 문자가 있으면 요 문자 예를 들어 방금 같으면 how면 저 KRZ가 계속 자주 나오네. KRZ 뭐지? how 아닐까? 요 글자 간격을 봤을 때 요거 how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해서 요걸 맞추면 3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때 애니그마에서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겠지만 특정 어떤 표현, 독일군들이 많이 쓸 것 같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이게 매번 나오는구나. 독일군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키를 찾아내자 라고 힌트를 얻어서 독일군의 암호를 풀어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영화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키 방식의 암호가 모듈러에 기반을 하고 있고 사실은 모든 암호가 다 이 모듈러에 기반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방식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시간을 들여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기초적인 개념 하나가 더블키 방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가 있어요. 네, B가 있습니다. A가 어떤 문서가 있는데 가방에다가 직렬로 된 두 개의 자물쇠 장치가 있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잠기면 못 열어요. 둘 다 열어야지만 열리는 그 박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서류 가방을. 거기 안에 서류를 넣고 A라는 자물쇠, 자기만 열 수 있는 자물쇠를 만든 상태로 이쪽에다 보냅니다. 보내요. 그럼 이제 B가 이렇게 돼 있고 A라는 자물쇠가 잠겨 있는 상태로 받게 되죠. 그럼 B는 못 열죠. B는 못 열어요. 왜냐하면 A라는 자물쇠의 열쇠는 A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스몰 b라는 자물쇠를 잠궈버립니다. 그 상태로 다시 보내요. 그럼 이제 양쪽이 다 잠겼어요. A가 봅니다. B한테 잘 전달이 됐군. 이 사람이 요 자물쇠를 잠궜군. 그걸 확인하고 A는 스몰 a의 자물쇠를 풀어줍니다. 자기 열쇠로. 그 상태로 다시 보냅니다. 그럼 B가 확인을 하고 A가 내가 잠궜다는 걸 확인했군. 그리고 자기 걸 풀었군. 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자기 자물쇠를 풀고 이 안에 서류를 꺼내보게 되죠. 그러면 이 방식을 취하면 여기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최소한 자물쇠 하나 이상은 항상 잠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가방이 뺏기더라도 어떻게 되죠? 이 안에 그 내용물은 볼 수가 없게 되죠. 물론 이 방식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B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B가 아닌 다른 사람이 C라는 자물쇠를 잠그고 돌려보내도 이게 B인가? 그러니까 B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이 방식도. 그러나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공개 키를 검증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다 이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에도 역시 모듈러가 들어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얘기는 지금 동영상이 벌써 30분쯤 됐으니까 저도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가 그 모듈러 아리스메틱이 이제 이거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듈러 아리스메틱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연습 문제 조금 풀어보고 예제 조금 풀어보고 끝낼 거고요. 그거에 관한 정보를
잘 정리해 놓은 재밌게 소개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